조선시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초상화가 활발히 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사실대로 그리는 걸 추구했죠. 심지어 터럭 하나라도 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고 미화해서 그리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얼굴주름이나 기미, 검버섯 등 외형적 단점까지 가리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상화의 사실대로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전신사조가 그것입니다. 사실적인 외형에 그 사람의 내면과 학식, 덕망까지 느껴지는 초상화가 최고의 초상화였죠. 오늘은 1997년 기계유시 대종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기증하여 소장하고 있는 초상화 5점 중 보물 제1504호로 지정된 정조시대에 제작된 유언호의 초상화를 통해 조선 후기 초상화 그리기에 담긴 의미와 함께 당시 유행한 화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상화는 사람의 용모를 그리는 해화로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라는 명칭이 아니라 진, 영, 상, 초, 진영, 영자, 사진, 전신, 영상, 화상, 영정, 영첩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인 유언호는 영조 6년인 1703년에 태어나 1761년 문과에 급제한 후 사관원과 홍문관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정조를 보필하여 신뢰를 받았죠. 그는 1787년 우의정이 되었는데 정조가 이를 기념하여 화가 이명기에게 명해서 유언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습니다. 초상화에 기록된 글을 통해 이 초상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상화는 누가 언제 그렸을까요? 초상화의 왼쪽 아래 부분 표시 1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숭정기원 후 3번째 정민년 1787년에 화관 이명기가 그리다라고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표 2에 조선 의정대신 경연강관 내각학사 기계유 언호 자사경 58세 상이라고 써 있어서 이 그림의 주인공이 유언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호는 1787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므로 이를 축하하고 우대하는 의미에서 국왕인 정조가 자신의 어진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이명기에게 유언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호는 나중에 더 승진하여 좌의정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정조는 유언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조는 유언호의 초상화 제작을 기념하여 표시 3과 같이 그림 상단에 왕의 말씀인 어평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을 세손 시절 만난 것은 꿈에서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 어떨 때는 굳세고 어떨 때는 온화한 성품이 우열을 다투며 이 초상화에서 보인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오랜 세월 옆을 지켜준 유언호와의 만남이 꿈에서 예견되었다고 할 만큼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그에 더하여 유언호의 굳세고 온화한 성품이 이 초상화에 잘 나타난다고 하며 유언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를 통해 정조가 유언호를 어떤 신하로 대했는지 느낄 수 있죠. 그림을 눈여겨보면서 화법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시 4 유언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의 특징이 보이죠? 마치 사진처럼 인물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바탕색을 살색으로 엷게 칠하고 이보다 살짝 짙은 색으로 얼굴의 윤곽선과
이목구비를 그렸습니다. 대부분 다른 초상화들이 얼굴 윤곽선을 너무 짙은 색으로 그려서 전체적으로 탁하고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와 코, 광대뼈 등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밝게, 눈두덩이와 콧대의 좌우 부분 같은 얼굴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어둡게 처리하여 입체감을 살렸죠. 초상화에서 인물이 가진 내면 세계는 눈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의 표현이 중요한데 화가 이명기는 꼬리와 눈썹을 치켜 올려 그려서 유원호의 강직한 선비다운 면모를 부각시켰습니다. 동시에 검은 동공 주변을 갈색과 푸른색으로 선명하고 맑게 표현하여 청아한 정신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왼쪽 눈썹 부분의 사마귀까지 세밀하게 표현한 것, 코아래 천연두 자국까지 놓치지 않고 그린 것은 사실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표시 5, 6, 7 유원호가 입고 있는 관복 그리고 그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유원호의 옷 한가운데를 보면 학과 구름 무늬가 그려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흉배라고 하는데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색감이 뚜렷하죠. 관복 전체에 새겨진 구름 무늬, 운보문도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명기는 이런 무늬의 세밀한 묘사와 옷이 접힌 부분의 어둡고 밝은 부분을 뚜렷하게 그려내서 옷감으로 사용된 비단의 질감까지 전달하려 했습니다. 유원호의 자세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상화는 손을 맞잡는 포즈가 많은 데 비해 이 초상화에서 유원호는 오른손으로 왼쪽 소매를 살짝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묘사를 보면 손가락의 주름과 마디, 손톱의 색깔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원호 초상화에만 드러나 있는 독특한 특징이 보이죠. 유원호 초상화는 생동감 있는 묘사로도 가치가 높지만 동시대 다른 작품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특징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유원호 영정이 관복을 입은 채 서서 그려진 유일한 초상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원호가 서 있는 모습을 정확히 반으로 축소하여 그린 축소형 초상화라는 점이고요. 그림의 표시 8을 보면 얼굴과 몸의 길고 넓은 것을 원래의 크기에 비하여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유원호 영정에서 그려진 주인공의 신체 크기는 81cm 정도인데 절반으로 축소해서 그렸으므로 유원호의 실제 키는 162cm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반으로 축소해서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명기가 초상화를 그릴 당시에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조선 후기에 소개된 서양의 광학기구입니다. 빛이 차단된 캄캄한 상자 속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구멍을 뚫은 쪽의 반대쪽 벽에 구멍을 통하여 바깥 풍경의 상이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자 안쪽 벽에 맺힌 사물의 윤곽을 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명기가 이 기구를 이용하여 그림의 사실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미 조선 후기에 보편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었던 사실주의적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선시대에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나 명망 높은 학자를 배양하는 서원과 사후가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초상화 주인공의 후손과 제자들은 초상화에 참배하면서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초상화의 가장 큰 역할은 제의의 기능이었죠. 한편 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정치적 의미가 초상화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국가의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국왕이 직접 당시 최고의 화원 화가에게 명하여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지의와
권위가 잘 나타나도록 관료가 입는 공식적인 관복을 격식에 맞춰 차려입고 화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공신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하고 축하하며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공신들을 그림으로 남겨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공신 초상화는 조선 전기에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깃들이 다져져 가던 태조, 태종, 세조, 중종 시기에는 정치적 변란으로 인해 공신이 많이 배출되었고 공신 초상화도 그만큼 많이 제작된 것이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공신 책봉이 드물어지면서 공신 초상화 제작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영조, 정조는 자신을 곁에서 오랜 시간 보필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신하들에게 어진을 그리는 화가를 시켜 초상화를 그리게 해주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화풍에서 중시되었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후기 화가들은 사실주의 화풍을 중시했습니다. 진짜 모습에 가깝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핍진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화가들이 추구한 것은 바로 이 핍진의 정신이었습니다. 초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화풍이 중시되어 어떤 인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살아생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초상화에서는 외형상 똑같이 그리는 것 말고도 더 나아가 중점을 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상화 주인공의 내면 세계입니다. 정교한 묘사를 통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그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를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실제와 비슷하게 그려도 그 사람의 내면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면 소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조선 후기 화가들이 중시한 핍진의 정신은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표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이명기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정조대의 초상화 분야에서 나라에서 으뜸가는 손재주라고 불린 화산관 이명기는 도화서에 속해 있던 화원이었습니다. 이명기는 국가 행사 기록인 의궤의 기록화를 주로 맡았고 또한 당시 관료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명기는 1789년 정조 13년에 동료 화원 김홍도와 함께 청나라 연경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연경에서 서양의 미술작품을 보고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명기는 그 경험을 살려 초상화 주인공의 외모와 내면을 실제와 가깝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호 초상화를 그린 이명기 외에 정조시대에 활약한 화가가 누가 있을까요? 이명기와 함께 도화서에서 활약한 화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는 평범한 백성들의 생활상을 정겹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풍속화로 유명합니다. 한편 국가에 소속된 도화서 화원으로도 활약하여 20대 초반에 이미 천재적 궁중화원으로 이름을 날리고 영조와 정조의 어진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특히 김홍도를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김홍도는 정조의 명을 받아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으로 행차하는 광경을 그린 원행을묘 정리 의궤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김홍도와 함께 정조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로는 신윤복이 있습니다. 신윤복의 아버지는 도화서 화원으로 영조와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윤복은 도화서 화원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윤복은 선배 화원인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양반층의 풍류나 연애 등을 주제로 독자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여 풍속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언호 초상화는 국왕이 아끼는 신하를 위해 그려준 초상화라는 점에서 초상화 제작의 목적이 정치적인 데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외면과 내면의 진실에 가깝게 묘사하려 했던 핍진 정신의 화풍을 잘 보여줍니다. 설명에는
단국대학교 유영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